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발이 바뀌었습니다. 3월입니다. 꽃피는 3월입니다. 예. 여러분들 실력도 이 봄처럼 꽃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서 실력도 꽃피우시기 바랍니다. 예. 자, 새로운 강의인데요. 핵심 요약 강의예요. 3, 4월 강의는 핵심 요약 강의라고 해서 새로 강의를 하는 건데, 그래서 OT 짧게 아주 간단하게 좀 하고 하겠습니다. 요게 보셨죠?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의 시간 좀 지나갔는데 대충 스케줄을 보시면은 절반 잡아가지고 반은 이론 공부하고 반은 문제풀이하고, 지금 우리 단계가 3, 4월 이론 수업의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단계예요. 핵심 요약 단계입니다. 그래서 원래 메가랜드가 원래 생각한 이 커리큘럼의 컨셉은 뭐냐면은 이때 1, 2월까지 수업 다 끝내고 3, 4월에 한번 요약을 해줘라, 핵심적인 내용을. 그렇게 만들었지만 뜻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과목도 있지만 그렇게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저 핵심 요약 아니고 그냥 기본 이론 2예요. 기본 이론 1, 기본 이론 2. 워낙 양이 많아서 2개월에 기본 이론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나눠서 한다고 했습니다. 1, 2월 기본 이론 과정에서 한 70% 정도 전달해 드렸고, 그 다음에 3, 4월 기본 이론 때 저 70%를 반복을 하긴 해요. 반복하는데 똑같이 반복하지 못하죠. 좀 스피디하게 반복하고 그때 안 했던 30% 정도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본 이론 정도 하는 거고, 뭐 심화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 시험은 심화 같은 거 안 해도 충분히 시험 붙을 수 있거든요. 기본 이론만 딱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번 3, 4월 과정에는 오후 특강이 있잖아요. 이게 뒤에 오전 수업에 4시간은 기본 이론 하고, 오후에 식사하시고 1시간 식사하시고 다시 2시간 정도 기출지문 특강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쩔 수 없이 우리 1, 2월 기본 이론 때는 제가 이론 수업, 이론 설명하고 한 15분, 한 20분 정도 평균적으로 끊어가지고 그 해당 파트의 문제를 풀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원래 2시에 끝나야 될 수업이 2시에 못 끝나고 3시에 끝나고 심지어 4시, 뭐 보강해서 5시 막 이렇게 끝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거든요. 지금은 또 3, 4월 과정은 그 70%를 반복도 하면서 새로운 추가 30%도 추가를 해야 되는데 1, 2월처럼 그렇게 문제까지 풀어드리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못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참 전략적으로 3, 4월 수업부터는 오전에 이론 수업 4시간은 그냥 이론만 할 거예요. 문제는 안 풀 거예요. 문제 안 풀고 오전에 했던 그 진도만큼, 우리 9주차로 진행이 될 건데 그 진도만큼 여기서 기출문제 특강을 통해서 풀 거예요. 뭐 특강집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봤던 거 있죠. 이 교재 기출지문 족보라고 하는 이 책 가지고 오전에 진도 나간 것만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주차는 진도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이거든요. 거기까지 이론 수업하고 그 다음에 오후 특강으로 한 2시간 정도 그에 해당하는 기출지문을 풀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전달해드리고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 그림이법 10페이지예요. 전체 내용 나와 있는 10페이지인데 이제 여기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처음 이제 가보는 산이죠. 산 이름 4가지 정도는 기억하시죠, 이제. 예, 산 이름 4가지는 기억하실 건데, 여기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총칙, 열무제 나오죠.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행위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권법,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물권법 14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계약법, 채권계약법 10문제 정도 나오고, 이 세 개 산은 왔다 갔다 조금 해봤는데 한 70% 정도. 여기는 처음 가보는 산이거든요. 네 번째 특별법이라고 해서요. 민사특별법. 저 위에 있는 게 일반적인 민법이고 일반법이고, 여기 민법에 관계된 특별법인데 6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5가지 법에서 6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가혹한 일인데 지금 이게 6문제 출제되는데 법이 5개다? 그럼 딱 생각해보면 법 하나당 한 문제씩 나오는 거예요. 어느 한 법은 2문제 나오는데 보통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문제가 나올 때가 많고요. 또 어떨 때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동산 실명법, 여기서 2문제 나올 때도 있고, 어쩌다가 한 번씩 한 10년에 한 번꼴로 집합건물법에서 2문제 나올 때도 있는데 거의 그런 일은 없고, 제일 위나 제일 아래에서 2문제 나오고 나머지는
법 하나당 한 문제 나옵니다. 되게 너무 진짜 가혹하죠.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법을 통째로 배워야 되거든요. 이런 법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중개사법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법처럼 그런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법은 40문제 나오잖아요. 중개사법에서. 여기도 충분히 40문제 만들어낼 수 있는 법들이거든요. 근데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정식으로 공부했다가는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 할 거냐면 오늘은 수업을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요 세 가지 법을 할 거예요. 오늘 1주차, 3, 4월 1주차 요거 하고 다음 주차 2주차에 요 두 가지 법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이제 첫 번째 산으로 올라가서 민법 총칙의 법률행위로 들어가서 진도를 좀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법 이름들도 길어가지고 이름도 못 외우세요. 법 제목도 잘 못 외우시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너무 길어서 그냥 약칭할게요. 주임법 이렇게 불러요. 약칭해서.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뭐라고 부를까요? 상임법 이렇게 부르고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건 어떻게 부르냐? 집합건물법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가등기 담보법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거는 부동산 실명법 이렇게 불러요. 그냥 이렇게 짧게 부릅니다. 그래서 주임법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페이지가 144페이지일 건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44로 가보세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법 이름부터요. 이름을 이렇게 읽지 마시고 이름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주택 임차인보호법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하고 임차인 둘이서 맺는 계약인데 임대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아니고 경제적 약자라고 평가가 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주택 임차인 보호법이에요. 임차인 완전히 편들고 있는 그런 법이에요. 배워보시면은. 자, 이 법을 왜 만들었느냐? 항상 법에는요, 특별법들은 법 제1조에 그 법을 만든 목적이 나와 있어요. 목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법 조문에 뭐라고 되는지.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81년도에 만들었거든요. 이 법. 198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법전을 한번 보여드리면 주임법입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임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이제부터 주택이라 부를 거예요. 주거용 건물은 주택이에요. 아파트, 빌라 이런 것들요. 그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에 618조부터 654조에 임대차에 관한 조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가지고 분쟁이 생기면 민법 가지고 재판을 해왔어.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근데 민법 가지고 재판을 하다 보니까 임차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고 해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겠다. 특별한 예외. 그러니까 특별법이죠, 이게. 특례를 규정해서 주거생활 안정, 임차인들의 주거생활, 세입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입법 배경.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만약에 이 법이 없다면요. 81년 이전으로 돌아가서요. 이 법이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이 을이 갑의 건물을 빌렸어요. 갑이 소유자라 치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을이 가지게 되는 권리 이름이 임차권이거든요. 근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임차권의 족보가 채권이라는 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강력한 물권, 전세권 같은 물건이 아니고 단순 채권이에요. 채권.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채권에는 대항력이 없다는 거 아시죠? 대항력이 없어요. 제3자에게 주장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갑이 소유자인 시절에 갑하고 계약했거든요. 그래서 2년 계약해서 한 1년째 살고 있었는데 갑이 갑자기 집을 팔아버리네. 그래서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된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근데 바뀐 소유자가 나보고 자기 집에서 나가래. 아직 계약 기간이 1년이 남았는데 이럴 때 요 임차권은 채권인지라 요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제3자인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죠.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 현상을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고 해서 배우셨어요. 쫓겨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이게 임차권이 아니라 등기된 전세권이라면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등기부에 나와 있는 등기된 전세권이라면 쫓겨납니까? 대항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차권은
대항 못합니다.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바뀌면 쫓겨다니는 신세죠. 두 번째, 매매로 바뀐 게 아니고 혹시 경매가 되었어요. 우리 집주인이 망했어. 그래서 우리 집주인 이 집이 경매로 날아간 거지. 그러면 경락인도 바뀐 소유자이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의해서 또 쫓겨나거든요. 어차피 소유자만 바뀌면 쫓겨나는 신세니까 임차인들은요. 근데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내가 그때 걸어뒀던 내 전재산, 보증금, 전세금이라고 걸어놓은 돈이요. 그거는 이 경매 과정에 참여해서 배당을 받고 나오고 싶을 텐데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있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뭐가 없다? 우선 변제권 같은 거 없어요. 바로 우리 지난주에 임대차 계약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임대차 진도 다 나갔거든요. 거기서 우선 면제 얘기 나온 적이 있어 없어요? 있다고요? 없어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없어요. 그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민법상으로는 임차 보증금에 대한 우선 면제권이 인정되지 않거든. 배당 순위가 공지예요. 1등급부터 8등급까지 있잖아. 102페이지에. 8등급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이 경매가 되면 여기 저당권자도 있고 뭐 세금 빌린 것도 있고 걔들 다 나눠주고 제일 공지로 받으니 못 받는 거죠, 저거. 못 받고 나와요. 못 받고 나오면 이 망한 사람에게 받는 채권은 남아 있겠지만 망했는데 줄 돈이 어디 있어? 그럼 전 재산 날리고 쫓겨나는 거예요, 이 집에서 경매되면요. 심각하죠? 근데 전세권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우리 물권 전세권은 전세금에 대해서 요게 있어요, 없어요? 우선면제권 있잖아. 등기 순번대로 하는. 그러니까 전세권은 괜찮은데 임차인들은 안 그러니까 이거 심각하지. 전재산 날리고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존속기간 보장도 안 돼요. 민법상으로는. 바로 지난주에 한 건데 민법상의 임대차는 최장이고 최단이고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위아래가.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집을 빌려줄 때 민법에 맡겨뒀다가는 기간을 짧게 잘라가지고 짧게 빌려주죠.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간 끝나고 나면 재계약이나 갱신을 하면서 보증금을 팍팍 올리는 거야. 올라간 보증금 된다고 등골이 휘는 거야, 서민들이요.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법으로 내버려뒀다가는 국민들 죽어나간다. 지금 저희 세입자들 집 없는 서러움.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칼을 빼든 게 81년도에 주임법. 그러니까 결국 요지는 요 세 가지를 주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주택 임차인들은요. 등기 안 해도 대항력 취득할 방법이 있죠. 주택 인도받고 이거로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대항력 갖춘 상태에서 계약서 들고 가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 받으면 뭐가 생긴다? 우선면제권 생겨요. 이 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법은 최단기간 2년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해서 임차인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골자는 그거예요. 됐습니다. 그 정도 감각을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특별법이에요. 민법은 일반법이고. 그러니까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이 주임법과 민법에 서로 충돌하는 조문이 있다면 하나의 사안인데 민법에서는 이렇게 해결한다고 돼 있고 주임법에서는 저렇게 한다고 다르게 돼 있으면 주임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민법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특별법 우선 원칙. 그 다음에 법 전체가 편면적 강행중으로 돼 있어서 10조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보실 기회가 있으면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위반했다고 다 무효가 아니에요. 이 법을 위반해도 위반한 내용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효력이 있어요. 그 약정이. 불리할 때만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임차인을 편을 들고 있는 전체적으로 편면적 강행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용 범위 볼게요. 이 법의 적용 범위는 제2조에 나오거든요. 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2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2조 적용 범위, 주임법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데 주거용 건물 말 기니까 이제 짧게 부르겠다. 주택으로 부르겠다. 주택을 빌리는데 주택을 통째로 빌리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주택의 일부를 빌렸을 때도 적용하겠대. 방이 4칸 있는 집에 방 1칸 임차해서 들어간 거야. 그 사람도 주임법에 적용을 받게 돼. 보호를 받게 돼요. 일부. 그 다음에 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도 같답니다. 같다는 게 뭔 소릴까요?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인데 그 일부를 약간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때도 주임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게 적용 범위 조문이고요. 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책 보겠습니다. 자, 적용 범위 주거용 건물 주택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나눠서 볼게요. 주거용 건물 주택 임대차에 적용되고요. 그리고 임대차에 적용된다. 각각 논점들 보겠습니다. 이게 주택인지 아닌지 이 건물이 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지 용도입니다.
실지 용도 가지고 판단하지 공부상의 표시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론 공부상의 표시도 공적 장부에 이 건물의 용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가 중요하죠, 사실은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공부상의 이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었어요. 근린생활시설이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죠, 공부상으로는. 근데 그런 용도였는데 그 사람이 그 건물을 임차를 해서 세입자가 거기에 수퍼를 했어요. 근린생활시설 수퍼. 근데 수퍼라면 수퍼만 한 게 아니고 그 수퍼 안쪽으로 수퍼 공간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방이 한 두 칸이 있었고 거기서 거주를 했던 거지, 임차인이. 그리고 유일한 주거였어요. 유일한 주거. 다른 데 집이 있어서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식구들 데리고 사는 유일한 주거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법원이 볼 때 공부상 표시를 봤을 때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볼 수 없지만은 이 사람한테는 여기가 주택이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주택임대차법법 적용해줬던 사건이 있거든요. 실지용도. 그 다음에 허가나 등기는 안 따집니다. 이 건물이 허가받고 지어진 건물인가, 다 지어지고 등기를 마친 건물인가 안 따져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그것도 주거용으로 임차를 한 사람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일정 정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겸용 건물, 겸용이라는 것은 방금 조문에서 보셨는데 주택의 일부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때는 적용됩니다. 그때는 적용됩니다. 조문에서 보셨어요. 근데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돼. 뒤집어지면 안 돼요. 비주거용 건물이야. 영업용 건물의 일부인데 그 일부를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럴 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현실에서 판단하는 것은 애매하겠지만 그냥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 표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별로 판단이 어렵지 않고요. 이런 사건이 있거든요. 여인숙 사건. 그러니까 이 건물은 원래부터 지어질 때 여인숙 건물로 지어졌어요. 방이 10개, 방이 10개.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은 아닌 거지. 여인숙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을 임차를 해서 임차인이 여인숙 업을 했어요. 업을 하는데 방이 10개인데 첫 번째 방, 현관문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나오는 그 방은 자기가 내실로 쓰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거주했던 거지, 그 사람이. 이거는 주택의 일부를 여인숙으로 쓰는 게 아니고 여인숙 건물의 방 한 칸을 자기 주택처럼 쓰는 거니까 이 주인법을 적용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도 뭐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판단 시기. 이게 주택 임대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 주택인지 아닌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는데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임차인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주거용으로 개조를 한 거지.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건물 주인이 주거용도로 임대를 해준 게 아니란 소리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임의로 주거용도로 바꿔가지고 주택으로 썼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 이 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건데. 근데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147페이지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원래는 이 건물이 점포 및 사무실용 건물이었어요. 주택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주거용 건물로 바뀌었던 거예요. 변경이 됐어요. 주택이 되었어. 그리고 주택이 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자, 계약 체결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죠. 그러니까 주인법 적용된다 안 된다 이 사람요. 된다는 거예요.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주택의 임대차. 임대차에 우리가 전세 산다 할 때 그 전세가 말씀드렸지만 채권적 전세라면, 저기 채권적 전세라는 것은 내가 전세 산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건물 등기부 때 보니까 이 사람이 전세권자로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물권자로서의 전세권자일 수는 없고 그냥 임대차인 거야. 우리가 보통 전세 산다 할 때 물권으로서 등기 안 하고 전세 살고 있을 때는 다 임대차 계약이거든요. 당연히 임대차니까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에는 이 법이 준용이 말은 준해서 적용한다는 말인데 그냥 적용된다고 하시면 돼요. 적용되고. 그때 전세금이라고 자기가 부르는 그거는 이 법 적용에 있어서 보증금으로 처리합니다. 전세금이나 보증금이나 사람들이 부르기 나름이니까 뭐 그 돈이 그 돈이고. 그 다음에 이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 사용 짧게 쓰는 것이 아주 명백한 임대차. 가장 대표적인 게 숙박계약이에요. 호텔이나 모텔, 여인숙, 콘도 며칠 숙박하는 거야. 그것도 짧게 쓰지만 아주 짧게지만 거기서 약간 거주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데다가 적용하면요 난리가 나는 건데요. 이 법에 4조 제1항에 뭐가 있느냐. 주택임대차는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거나 2년보다 짧게 정하면 2년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숙박계약은 전부 다 2년보다 짧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럼 모든 숙박계약이 주임법 적용받게 되면은 다 2년짜리가 돼버리거든요. 풀빌라 이런데 2박 3일 이런 것도 2년짜리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 법을 적용해서 안 되겠죠, 당연히. 주임법, 상임법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가장임대차라면, 임대차가 가짜라면 당연히 적용할 수 없어요. 가장임대차? 저 가장 이건 어디서 배웠더라? 통정? 허위표시. 허위표시거든. 가짜로 한 거야. 가짜로. 가짜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허위표시로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뭐 임차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 가짜로 사람들이 임차를 하느냐? 이거거든요. 임대차 계약을 한 주된 목적. 원래 진짜 임대차는 여러분들, 주택을 임차하는 목적이 뭐죠? 주택으로서 뭐 하려고 하는 건데요? 사용하고 수익하려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래요. 이 목적이 아니래. 뭔 목적인가? 돈 빌려준 게 있거든. 채권. 채권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받으려고. 이 주택 경매 들어갔을 때. 또는 최우선 변제라고 더 강력한 최우선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 주임법을 배워보면요. 우선 변제 말고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최우선 변제 제도는 뭐냐면은 이 주택이 경매가 될 때 이 을이 얘한테 줬던 보증금이 소액일 때, 적은 금액일 때, 그 소액 기준은 계속 달라지고 있고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현재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나?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소액이 되려면은 1억 6,500만 원 이하 보증금이. 그러면 소액이에요. 그러면 최대 5,500만 원까지는 선순위의 저당권자. 선순위라는 것은 내가 여기 임차하기 전부터 여기 은행,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 저당 잡고 있었거든요. 걔들 제껴버리고요. 5,500을 먼저 경매시 받아가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 최우선 변제 제도. 그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을이 요 집에 임차를 해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얘한테 돈을 한 1억 정도 빌려준 게 있는데 돈을 못 갚네 얘가. 근데 그때는 그냥 친구지간에 무담보로 빌려줬거든. 저당도 안 잡고. 근데 지금 저당 잡으려고 하니까 선순위 저당권들이 득실득실 있는 거야. 지금 저당 잡아봤자 순번이 늦어서 소용없어. 근데 주임법을 딱 배웠는데 쟤들을 제껴버릴 수 있는 좋은 제도를 알아냈네. 그래가지고 이제 꾀를 낸 거지. 그래가지고 나는 이 집에 거주할 생각은 없는데 친구와 짜고서 임대차 계약서를 하나 쓰는 거지. 그리고 이거 하려면은 소액이고 이쪽에 전입신고 돼 있어야 되거든. 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삿짐 좀 푸는 거지. 가방 풀어놓는 거지. 이렇게 이사 온 것처럼. 그리고 이쪽으로 전입신고하는 거야. 살 생각도 없으면서, 거주할 생각도 없으면서. 그래가지고 경매될 때기를 기다렸다가 경매가 되면 매당 요구해가지고 얘들 제끼고 5,500이라도 건치려고. 아시겠어요? 그거는 진짜 임대차예요? 가짜 임대차예요? 가짜예요. 그거야. 그거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주택으로 사용 수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채권 돈 받을 것을 우선 변제나 또는 최우선 변제 받을 목적으로 계약의 형식을 빌려서 계약서는 썼지 얘들. 주택 인도도 받지. 가방 던져놓는 방에다가 이사 들어온 것처럼. 전입신고도 했지. 이렇게 형식만 취했을 때는 당연히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요. 계약 무효입니다. 근데 요거하고 구별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번에는 이 사람은 사용 수익할 목적이 있어요. 있는데 보증금을 실제로 준 게 아니고 내가 을이 갑에게 돈 받을 게 있었거든. 1억 받을 게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갑의 집에 들어가는 거야. 제가 세를 살러 들어가는 거야. 자기 채무자 집에. 그래가지고 그 돈 받을 1억 채권을 보증금으로 바꾼 거지. 그래서 그럼 내가 그걸 1억 원을 보증금으로 내가 네 집에 들어가서 2년 살고 나갈 때 그때 돌려줘.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살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인데 보증금을 현실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건 상관이 없죠. 여기다가 90페이지라고 적어 두시고요. 90페이지 가보면 이와 똑같은 원리를 어딘가 배웠거든. 우리 전세권 공부할 때. 전세금은 필수 요소이긴 하지만 반드시 현실적인 주고받음, 수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채권이 있으면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그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경우가 다른 걸 아셔야 되지. 그 다음에 이건 어떨까?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니면 어떨까? 상관없음. 어차피 임대차 계약은 배웠지만 채권 계약이거든. 처분행위가 아니라 채권행위 의무부담 행위여서 임대인이 요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계약은 효력이 일단은 있지. 그쵸? 있는데 그게 적법하냐 위법하냐 이 문제는 있어요. 만약에 소유자는 아닌데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졌대.
소유자도 아닌데 임대 권한이 있다고? 어떤 경우일까요? 소유자한테 허락을 받았겠지. 네가 내 집을 임대해서 뭐 월세 받고 해라 이렇게. 그러면 그건 적법 임대차이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을 받고 이 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분양 회사로부터 분양 회사가 이 아파트 소유자였거든요. 열세를 교부받은 아파트의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 분양받았으면 소유권 넘어오지 않나? 근데 자, 이거 그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된 거냐면 A 회사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요. 그 중에 분양 101호를 분양받았어. 이게 갑이. 근데 분양은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마쳐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101호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했어. 왜 아직 등기 안 했느냐? 분양 잔금을 안 치렀거든 다. 조금 남았거든요. 당연히 등기 안 해주지. 근데 조금밖에 안 남았어 분양 잔금이. 그래가지고 분양 회사가 A가 갑에게 열쇠를 줬다고 나와 있어요. 그 판례를 보면 키를 줬어. 101호 키를. 키를 준 게 어떻게 해석이 되죠? 입주를 허락을 한 거죠. 그냥 사용 수익을 허락한 거예요. 잔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분양 키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입주한 게 아니고 수분양자가 임대를 놓은 거지 을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그럼 이 갑과 을이 한 101호의 임대차는 갑이 아직은 101호의 소유자가 아니긴 하지. 101호 소유자는 아직은 A 회사지. 근데 A 회사한테 허락 받았어 안 받았어? 받은 거니까 적법 임대차인 거예요. 계약도 유효하고. 그래서 이 임차인이 들어와서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서 대항 요건을 갖췄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고가 터져요. 어떤 사고냐? 분양 잔금을 안 치른 거야. 끝내. 마지막 잔금을.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A 회사가 분양 계약을 뭐 해버렸다? 해제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분양이 없었던 걸로 돼버리지. 그래서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래서 이 분양회사 A가 임차인 보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나가라고. 그랬을 때 얘가 못 나간다고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대항할 수 있었다는 걸까요? 없었다는 걸까요? 있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지만 소유자한테 키를 받았기 때문에 적법한 임대 권한을 받아서 적법 임대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항 요건 갖췄고. 그러니까 다시 자기는 자기 임차권을 가지고 A 회사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죠. 대항을 하게 되면 A 회사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돼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A 회사가 입은 손해는 갑과의 어떤 문제로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이처럼 꼭 임대차의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어도 계약은 적법할 수 있거든. 임차인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예 임대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이 임대인이 이 주택의 소유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임대 권한도 없어 적법하게. 그럴 때는 안 되지. 그거는 위법하기 때문에 그런 임차인은 보호를 해주고 싶어도 보호해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열쇠를 받은 게 아니고 갑이 열쇠를 훔쳤다고 해볼까요? 한번 분양회사로부터 훔쳤어. 훔쳐가지고 임대를 놓으면 이건 임대차가 위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위법. 위법해도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물어봤을 땐 유효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지들끼리 채권계약이는 계약은 유효인데 위법한 거지. 위법하기 때문에 이런 임차인들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건 쫓겨납니다. 이런 경우는. 이때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법인일 때 적용되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자, 아까 전에 이 법의 1조를 보셨어. 이 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주거생활. 주거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 법인이 주거생활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자연인들 우리들이 뭐 주거생활하고 자고 들어가서 자고 하지. 법인들이 무슨 그쵸? 그러니까 원칙 이 법은 원래 법인에겐 적용되지 않는 법이었어. 81년도에 원래 만들어질 때는 아예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제 법이 조금씩 바뀌면서 예외적으로 법인일 때도 이 법에 적용을 받고 보호를 받을 때가 있어요. 세 가지 법인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LH예요. LH 아시죠?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똑같은 목적으로 지어진 지방공사가 있어요. SH 이런 거 아시나? GH 이런 거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이런 애들요.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들. 얘들 법인들요. 얘들이 왜 만들어졌죠? 얘들은 이 주택을 임차를 해서 자기들이 입주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선정한 이 법인들이 선정한 또는 지자체 장이 선정한 자연인들이 선정된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들이 임차인이지만 얘들이 선정한 자연인들이 입주를 해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법인들이지만 얘들한테도 대항력을 주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여기 법인들 예외적으로. 또 하나의 법인이 또 더 있는데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분류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그러니까 중소기업, 영세한 기업이에요. 대기업이 아니고. 대기업들은 돈이 많으니까 직원들 뭐 기숙사도 지어질 수 있고 돈도 있고 하는데 없죠. 사장님도 돈이 없는데 직원들 멀리서 출퇴근하는데 자꾸 지각하고 하니까 거처를 마련해 주고 싶어 근처에. 예. 근데 그럴 돈도 없고 그래서 세입 임차를 해야 되는데 법인 이름으로 임차를 했다가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만든 거예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임차를 했어요. 법인 이름으로 임차를 했어. 근데 법인이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법인이 회사가 선정한 소속 직원이요. 직원이 거기에 인도를 받고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거예요. 그 직원이. 그러면 이 법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문을 만들어뒀거든요. 법인 3개. LH, 각종 H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법인도 해당 사항이 된다. 적용된다. 이렇게 하고요. 보통 우리 이제 1, 2월 수업에 요만큼 문제를 푼다고 또 한참 시간이 걸렸거든요. 안 풀겠다 이거죠. 지금 이거 안 풀고 잘 들어두셨다가 낮에 풉니다. 낮에. 기억 그대로 살려가지고 낮에 풀겠습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임차권의 대항력 얘기해 볼까요? 요것 때문에 만들었다 그랬죠. 핵심 3가지가 뭘까요? 입법 배경 3가지 뭐였어요? 첫 번째, 대항력. 두 번째, 우선 변제권. 세 번째, 존속기간. 보장해 주는 거. 그거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 대항력이에요. 대항력 많이 들었는데 대항력의 뜻이 뭐냐? 정확하게. 대항력은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 권리는 주로 계약을 통해 생기겠죠. 일반적으로. 계약을 통해 생겼으니까 갑과 을이 계약을 했으면 을이 권리가 생겼으면 이 을이 계약 당사자인 갑에게는 당연히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지. 그 권리가 물권이건 채권이건 계약 당사자니까. 근데 대항력이라 하는 것은 원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제3자. 원래 내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 그걸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물권은요. 물건을 지배하는 절대권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지. 뭐가 있다고 하죠. 물권에는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어. 하지만 채권은 상대적 권리여서 특정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채권에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어.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임차권이 족보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다. 그게 근본적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차권, 채권을 취득했는데 소유자가 바뀌면 꼭 바뀐 소유자가 아니어도 돼요. 뭐 저당권자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이에요. 어쨌든 다른 어떤 사람에게 내가 임차권을 주장할 수는 원칙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자꾸 바뀐 소유자에게 쫓겨나고 막 그렇게 되는 게 문제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근데 민법상으로도 여러분들 사실은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기는 거 하나 배우셨거든요. 민법 제621조에. 민법 621조는 마음씨 좋은 임대인 만나면 등기 좀 해줘요라고 부탁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임대인이 등기를 해준다면 등기부에 이 건물 등기부에 그러면 대항력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만 등기 안 해줘 아무도. 그렇죠? 안 해줘요 집주인들은. 그래서 이 법을 만든 거다. 그래서 대항력 취득 요건 그런 기초 지식 가지고 3조로 한번 볼게요. 주임법 3조를 보시면 3조 대항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항력은 임대차는 뭐 당연히 주택임대차지. 주임법이니까.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어도 이게 민법 621조 등기 말하는 거거든. 집주인이 등기 안 해준다 그랬습니까? 서러웠죠. 뭐 이런 거죠. 등기가 없어도 등기 안 해도 돼.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으면 돼. 인도받으라는 걸 건네받아라. 주택을 점유하란 소리예요. 이사 들어오라면서 여기 짐 풀고. 플러스 주민등록을 마치면 돼. 이곳으로. 그러니까 인주예요. 인주. 요건을 외울 때 인주. 인이 뭐죠? 인도. 주가 뭐예요? 주민등록. 요거를 마치면 요거 그 순간 아니고요. 등기를 하면 등기한 순간 바로 대항력이 생기는데 인주는 바로 안 생기고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그 판례는 다음 날 0시라고 해석을 해요. 이거를. 다음 날 0시라고 딱 해석하면 다른 물건과의 우열이 확실하게 서열이 매겨지거든. 왜? 물건들은 다 등기부에 나와야 안 나와. 일반적으로. 나오죠. 그 등기는 0시에 해주는 등기는 없거든. 등기소에 문 닫잖아. 0시에. 그러니까 무조건 9시부터 한 6시까지인가? 그때 등기가 이루어지니까 이걸 0시라고 해석하는 순간 다른 물건들하고 서열이 확실하게 매겨지는 거죠. 우선순위가. 그래서 0시로 해석을 해요.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 3글자로 줄여봐요. 제3자에 대한 효력.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 발생 다음 날. 인주를 갖춘 다음 날 0시에. 자, 이때 이 두 번째 문장도 있어요. 주민등록 하라고 돼 있잖아요.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또 사고가 많이 터졌어. 공무원들이 자꾸 사고를 치네. 신고를 제대로 했는데 주민등록을 제대로 못하는 케이스들이 자꾸 생긴 거야. 뭐 지번 잘못 기재에 올렸다든지 뭐 등록 누락했다든지 그게 자꾸 일어나니까 아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못을 박았어. 신고만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겠대. 등록 안 됐어도 된 거래 그냥. 실제로 등록이 안 됐어도 신고만 하면. 대신 신고의 효력은 발생해야 돼요.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저거는. 저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이 생기면 요 이항이 보시면 아까 보신 그 법인 LH공사 막 그런 얘기들 쭉쭉쭉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중소기업도 나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추가된 조항들이 넘어가고 이렇게 대항력이 생겼어요. 대항력이 생긴 이후에 임차주택의 양수인 뭐예요? 주택이 양도되었다는 거죠. 소유자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유자는 자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뭐 한 거다? 승계한 거다. 이 집 사면 자동으로 나 임대인 되는 거야. 저 임차에 못 내보내는 거지. 그럼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 되었으니까 임대인으로서의 의무 가장 뭐 핵심 의무가 뭘까요? 나중에 이 임차에 나갈 때 뭐 줘야 돼? 걔한테 보증금 줘야 돼. 그럼 양도인은 원래 소유자는요. 걔는 면책이야. 집 팔면 면책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걸 보고 임차권 안고 산다, 끼고 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온갖 표현을 다 쓰니까 껴안고 산다 뭐 이렇게. 그렇게 안고 산다고 많이 하죠 이거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책을 또 보겠습니다. 대항력 취득 요건은 인주예요. 인도와 주민등록. 주택을 인도받아라는 소리는 주택을 점유하라는 소리예요. 점유. 근데 우리가 점유를 또 뭔가 배웠는데 점유는 직접 점유도 있지만 직접 점유는 거기 거주하는 거죠. 얘가 진짜로. 뭐도 있더라? 간접 점유도 괜찮습니다. 간접 점유도 점유거든. 근데 임차인이 간접으로 점유한다? 이 집에서 어떤 상황일까요?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아마도 뭐 했을까요? 전대차겠죠. 얘가 여기서 거주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는 거 직접 현실적 점유고 다시 전대를 왔어요. 전대차 이제 지난주에 배웠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배웠는데 전대를 할 때는 반드시 뭐야?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해야 돼요. 동의받아야 돼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동의받고 저기 병이 있으니까 정 쓸게요. 정이 이 집에 들어와요. 정이 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둘 중에 누가 점유자야? 이렇게 되면 아니요. 둘 다 점유자라고 그러죠. 둘 다. 얘를 무슨 점유자라고 그러죠? 직접 점유자. 직접. 얘가 살고 있는데 얘는 뭐야?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도 점유가 맞다는 거죠. 이렇게. 간접 점유해도 임차권 대항력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논점이 하나 있어요. 점유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잖아요. 점유 말고 주민등록도 돼 있어야 되는데 주민등록은 누구의 주민등록이 필요할까? 주민등록은 전차인의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해야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전차권 대항력은 독자적으로 안 따집니다. 임차권이 목권이고 전차권이 자권이기 때문에 그냥 목권의 대항력만 따지고 그 목권 범위 속에서 자권이 자동 보호되거든. 그래서 얘가 주민등록 해야 돼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전대차의 경우 주민등록 논점인데 전차인 주민등록이 필요하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안 된다. 그건 위법하다. 임차인 주민등록은 위법해요. 왜 법을 위반한 거냐? 이 법이 뭐냐? 주민등록법을 얘기하는데요. 주민등록법은 여러분들 일단 뭐를 좀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 주민등록지 이런 말 있죠. 주민등록지 들어보셨죠? 주소지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현실에서 일단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똑같은 말로 쓸 때가 많은데 다른 말입니다. 주소지하고 주민등록지는 법적으로 다른 말이에요. 민법은 주민등록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민법은 주소지예요. 민법에는 민법 제18조에 주소의 뜻이 나오는데 주소가 뭐냐면은 주소가 뭘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생활에 근거되는 곳을 주소지라고 해요. 생활에 근거되는 곳.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을 주소지라고 그래요. 거기서 기와 침식하고 먹고 자고 하는데 거기가 주소지예요. 주민등록지는요. 전입신고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 근데 일반인들은 실제로 살고 있는 곳하고 주민으로 되어 있는 곳이 보통 같아요, 달라요? 일반인들은요. 같죠? 보통 같죠? 근데 이게 다른 사람도 있어,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있어요. 거기 안 사는데 주민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위장전입,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위장전입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아이들 학군 뭐 이런 것 때문에 위장전입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이제 주소는 실제로 살고 있는 걸 말하고 이 18조 제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들. 복수주의예요. 우리나라는 실질주의이고 복수주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생활의 삶의 터전을 삼고 있는 곳이 두 곳 있을 수 있죠. 제가 뭐 강사인데 서울에서 월화수 수업하고 혹시 목금토는 부산 가서 수업한다면 목금토에도 제 거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도 일주일에 3일은 거기서 이걸 하니까 그럼 저는 주소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생활의 근거가 두 개니까. 그렇게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을 주소지라 하고 주민등록지는 그냥 전입신고 돼 있는 곳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주민등록지는 약간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고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하고 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돼야지 효력이 생긴다. 민법 얘기거든요. 주민등록지가 아니고 어디다 보내야 되는가요? 실제로 살고 있는 주소지에 보내야 돼요. 이게 다른데 근데 주민등록법은 요거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해요. 주민등록법 6조에는 이런 말이 있네.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기 관할 구역 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가진 자를 주민으로 등록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주소를 가진 자를 주민으로 등록해야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을 주민등록해야 된다. 근데 안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그래서 들어보셨을 건데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 이런 게 해가지고요. 한 번씩 조사 나와가지고 안 살고 있으면 위장 전입이다 싶으면 직권 조치로 말소시켜 버릴 수도 있거든요. 요거를 일치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일치된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해하셨다면 다시 아까 전대 여기에 정이 살고 있어요. 전대차가 되어서 그럼 이 주택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전차인이죠.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주소. 그러니까 얘가 주소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주민등록은 적법하죠. 주민등록법에 적합하죠. 근데 얘는 이사를 갔잖아. 이 집을 비워주고. 그럼 얘는 다른 데 살고 있어요. 여기 주소가 없어. 근데 여기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위법이야, 적법이야? 위법이죠. 주민등록법 위반이에요. 위법한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대가 되면 자신의 간접 점유와 직접 점유자 주소를 가진 전차인의 주민등록을 합쳐가지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거예요. 전차인 주민등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으로 가볼게요. 주민등록은 아까 조문 보셨는데 신고만 제대로 되면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하도 사고를 치니까 신고를 제대로 했는데 등록을 잘못해가지고 등록은 상관없다. 신고만 되면 된다. 하지만 이 신고에 대해서 약간 판례가 있어요. 전입신고. 전입신고 해보셨죠 여러분들? 전입신고는 민법상의 의사표시가 아니거든요. 우리 민법에서 배우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생긴다고 배웠나요? 상대방이 도달하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근데 신고는 민법상의 개인과 개인 사이 주고받는 의사표시가 아니거든요. 행정청에 하는 공법행위 일종의. 따라서 효력 발생 시기가 도달주의가 아니라 수리주의예요. 수리. 행정청에 도달했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해줘야지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그럼 수리가 뭐냐? 우리가 주민센터를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일단 가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 번호 띵동 떴어요. 그럼 내가 미리 전입신고서를 작성했지. 그래서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놨어. 이게 의사표시가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 도달된 거야. 이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딱 보고 그 사람도 항상 그 일을 처리하니까 그러면 금방 확인할 수 있지. 제대로 했는지 뭐 빠졌는지. 딱 보더니 요거 있죠. 받아들이겠다고. 당신의 의사표시를 유한 거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현을 수동적으로 해주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수리해. 수리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딱 보더니 여기 미간이 찌푸러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잠깐만요. 고객님이라 그러나 거기서 뭐라 그러죠? 고객이라 안 하고 잠시만요. 이게 여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잘못했어요. 이거 고쳐오세요. 이거 수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죠. 수리 거부죠 이거. 그러면 신고가 안 되는 거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도달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수리 시에 효력이 생겨요. 그럼 수리만 되었다면 뭐 된 것으로 본다고요? 등록이 된 거죠. 이제 등록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따지는 거야. 등록된 거죠.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와 관계돼서 두 개의 판례 사건이 있어요. 대비되는. 얘는 91년 사건이고 얘는 09년도 사건이에요. 거의 20년 떨어진 두 사건인데 요거는 첫 번째는 전입신고를 수리했어 공무원이. 수리했으니까 안양동 545의 5로 전입신고가 들어와서 수리했거든요. 등록이 된 거지.
된 것을 보는 거죠. 근데 당시에 주민등록 표상에 기재를 할 때는 틀리게 545의 5인데 545의 2로 그 등재를 한 거야. 기록을 남길 때는. 등록을 잘못한 거지. 하지만 대항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죠. 아까 조문 보셨잖아. 신고만 되면 뭐 된 것을 본다고요? 등록이 된 것을 본다. 신고 제대로 수리가 되었으니까. 수리 이후에 기재를 잘못했을 뿐이니까. 이건 대항력이 생겨요. 하지만 09년도 사건은 뭐가 있느냐. 이건 아파트를 임차했거든요. 자, 아파트 위에 다시 나오겠지만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파트 임차인은 전입신고할 때 여기에 지번, 아파트 지번, 명칭, 건물 명칭, 동호수까지 기재를 해서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렇게 했어요. 아파트 임차인이 그렇게 했는데 이 공무원이 또 뭔가 사고를 쳤어요. 공무원이 수리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 건물 사용 승인이 안 났대요. 아직 이 아파트가. 그래서 이게 동호수가요. 특수 주소거든요. 집합 건물의 특수 주소이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상 입력이 안 되는데 먹통이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라 그런 거야. 동호수 삭제하라고. 아파트 임차인을 보고. 동호수 삭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집원은 잘못됐다고 해서 그 집원 잘못 알고 오셨다고 집원을 수정하라. 동호수 삭제하라고 지시한 거야.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지시를 하니까 일반인들이 공무원 말을 따른 거지. 그래서 그 첫 번째 전입신고서를 휴지통에 버려버리고 새로 집원 수정하고 동호수 삭제한 전입신고서를 딱 제출했더니 오케이 하고 그걸 수리한 거야. 그거를. 그게 등록이 돼버린 거지. 근데 아파트인데 그걸 동호수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았던 사건. 대항력 안 생겼어요. 그럼 엄청난 피해를 입었겠지 임차인이. 공무원의 잘못된 지시로.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고요. 그 국가배상법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우리가 손해를 입으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요. 다시 올라가서 가족의 주민등록 되셨습니다. 자, 이 임차권의 이 주민등록은 여기 임차권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시하는 방법으로 마련된 거거든요. 공시수단으로. 그래서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제 임차인으로서 뭐 계약을 했는데 뭐 아버지 임차인, 정작 임차인 이곳으로 전입을 하지 않고 아내하고 아이들은 다 이쪽으로 전입을 한 거야. 그럼 그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임차권이 공시되기 때문에 대항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대신 가족은 이제 배우셨지만 동거가족이어야 됩니다. 이 집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살고 있는 사람의 주민등록은 무조건 다 위법이에요. 그렇죠? 동거하고 있는 가족의 주민등록이어야 돼요. 그냥 가족 하면 안 되고 아무 가족이나 하면 안 되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요 3번 4번 비교는 이게 주택법 분류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분류를 아시죠 여러분들은? 그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소유권 하나밖에 없어. 무슨 주택이에요? 단독주택. 소유권이 여러 개 있어 그 건물에. 공동주택이죠. 아파트, 다세대, 연립 이런 거 공동주택 아닙니까? 단독주택을 임차를 했을 때는 거기 전입신고할 때 주소 기재할 때 그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뭐만 기재하면 된다? 집원만 기재 전입신고하면 돼요. 근데 단독주택도 여러 군데 공간을 나누어서 여러 가구, 다가구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자기들이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것이지 소유권 하나밖에 없거든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했을 때 자기들이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친구들 찾아왔을 때 엉뚱한 방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방마다 번호로 매겨놨을 수 있거든. 호수를. 달방, 별방, 해방 이렇게요. 그렇게 그 의미 없죠. 그건. 어차피 소유권 하나밖에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연립 이런 것들은 지번 명칭 동호수까지 구분돼서 소유권이 생겨 있기 때문에 다른 물건들이잖아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전입신고를 해줘야 된다. 판례는 또 어떤 게 판례가 있었냐면 처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시절에 임차를 한 거지 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지번 기재로 충분하니까 이렇게 해서 대항력을 갖췄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건물이 건축물 대장상 다세대 주택으로 바뀐 거야. 바뀌었다고 해서 그 순간 대항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 내가 임차를 했을 땐 단독주택이었으니까 그 대항력은 존중해 주는 거지. 바뀌었다. 나중에 수정은 해야 되겠지만은 바로 대항력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않는다. 뭐 이렇고요. 다시 오른쪽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대항력 취득 시기. 이렇게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언제 생기느냐? 아까 조문 보셨죠? 뭐라고 돼 있었어요? 인주를 갖춘 다음 날.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법 조문은 다음 날 이렇게 돼 있는데 판례는 다음 날 0시, 새벽 0시, 0시, 오전 0시로 해석을 한다. 다른 물권과의 우열을 뭐 우리가 한번 따져볼까요? 연습해 볼까요? 주택 임차인 을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한 날이 3월 15일이에요. 그럼 저게 언제 대항력을 갖춘다고요? 3월 16일 0시에 16일 0시예요. 3월 16일 0시예요. 0시. 이때 여러분들 물권화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항력 생겨서 물권화. 물권이 되는 건 아닌데 그냥 편하게 물권이 된다고 제가 표현할게요. 물권이 되는 건 아니거든. 아니지만 그 물권의 세계에서 선후관계 비교하려고 저당권도 물권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저당권은 3월 15일 설정되는데 얘는 시각을 알 수 없지만은 대충 9시에서 6시 사이 됐겠지. 등기했을 때 생기는 거니까. 그럼 이게 날짜는 같아도 이건 16일 0시고 이건 15일자 저당 물권이야. 물권은 날짜 빠른 게 이기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건 저당권 선순위예요. 자, 이런 원리들은 옆에다 적어두시고 또 공부하세요. 페이지 102. 저 상태에서 경매 들어가. 경매 들어가면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용익권, 임차권은 어떻게 된다? 매각으로 소멸한다. 저거 경락인에게 버틸 재간이 없고 쫓겨난다. 하지만 내가 3월 15일 전입신고했는데 16일 날 저당권이 설정됐고 이게 제일 빠른 저당권이야. 이 주택에. 그러면 얘는 16일 9시 이후일 거 아니겠어요? 얘는 16일 0시고. 그러니까 이건 뭐가 더 선순위야? 임차권이 선순위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당권 실행 경매가 되더라도 이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 두 개를 외우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인주로 갖춘 다음날 0시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특수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별도로 외우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집주인들이 집 팔고 거꾸로 임차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어. 집 팔고 이사 안 가고 그래서 자기들한테 집 산 사람한테 거꾸로 임차를 하는 거지. 계속 사는 거야 이 집에서. 어제까지는 주인으로 오늘부터는 임차인으로. 이럴 때 이 임차인들 원래 주인이었던 이 임차인들에 대한 게 언제 생기느냐? 결론. 매수인이 등기를 마친 다음날.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날 생겨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건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4월 1일 날 집 팔았어요. 4월 1일 날 역으로 임차를 해서 계약을 두 건 한 거지. 팔고 임차하는 거.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권이 생기거든요. 계약하는 순간 바로. 근데 임차권이 생겼는데 임차권의 대항력이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점유와 진작에 소유자인 시절부터 해왔던 거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도 옛날부터 있었어 없었어? 있었으니까 4월 1일 계약하면 그때 바로 대항력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주민등록이라는 게 뭐 어떤 기능이냐면 주민등록은 임차권을 공시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없으니까 주민등록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임차권의 존재를 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임차인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제3자들이 이 주민등록을 확인했을 때 여기 임차인 살고 있네? 라고 그걸 인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면 임차권 공시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항력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상상을 해볼까요? 오늘을 이게 지금 4월 1일 날 매매하고 그날 바로 등기하는 경우는 없죠? 5월 1일 날 한 달 텀을 가지고 등기가 넘어간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4월 15일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4월 15일 날 누군가가 이 주택과 관계돼서 모든 공적 장부를 다 떼본다. 등기부도 보고 주민등록도 열람하고. 그럴 때 딱 등기부를 떼보면 누가 소유자로 나와 있죠? 아직 갑이. 그리고 아직 소유자 맞지 그러고. 그리고 주민등록을 딱 봤어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임차인이네라고 생각할까요? 소유자네라고 생각할까요? 소유자네. 그러니까 임차권이 있어도 임차권을 인지를 못하는 거죠, 제3자들이. 그럼 언제부터 임차권을 알 수 될까요? 5월 1일 날. 5월 1일 이후 등기 넘어간 이후 시각부터 등기부를 떼보면 소유자는 을인데 얘는 소유자도 아닌데 주민등록돼 있네? 임차인인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임차권의 공시구실은 5월 1일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으로서의 주민등록은 5월 1일 날 한 거와 다름이 없다. 이런 논리거든. 판례 논리가. 그리고 임차인으로서 주민등록을 했다고 곧장 생기는 게 아니고 다음날 0시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5월 1일 다음날 0시, 5월 2일 0시에 대항력이 생기는 거야. 대항력이 생겨요.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됐을까? 왜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집 사면 다 현찰 주고 사는 거 아니죠? 대출 받아 안 받아? 받으니까 등기하고 5월 1일 날 바로 보통 은행에 뭐가 설정될까요, 여러분들? 저당권이 설정되는 게 일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지. 저당이 잡혔어. 5월 1일 저당권이에요.
이게 대항력 언제 생겨요? 이 지점들 5월 2일 0시 생겨요. 나중에 경매 들어간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전 주인들, 지금 세입자들 쫓겨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중개하실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매매하고 임대하고 두 개 다 중개 동시에 이렇게 하나는 공짜로 해주시나? 그렇게 해주시나 보통? 저런 거 할 때 저거 좀 알려주셔야 되겠네. 저런 상황에 대해서 좀. 그쵸? 이 전 주인들에게 어떻게 되는지. 그때 뭐라고 들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부터 심각했는데? 그러면서 하지 마시고 뭐 좀 알려주실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얘는 뭐냐면은 임대 아파트가 무단으로 전대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자가 되는 순간. 그때는 이제 이 전차인, 임차인이 지금 이제 임차인 되는 건데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이때는 즉시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A 회사로부터 아파트 임차인이야. 얘 자신이 임차인이에요. 소유자는 회사고 임대 아파트인데 이건 임대가 재임대 전대가 금지돼 있거든요. 전대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무단 전대를 놓은 거야. 무단으로 소유자 허락도 없이. 그러면 이건 위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이 임대차는요. 위법이야. 따라서 이거는 인주를 갖춘다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아요. 얘는 주택 인도받고 전입신고했어 임차인이. 그러니까 얘들 사이는 임대차 계약이죠. 하지만 소유자가 나가라 하면 쫓겨납니다. 이거는 쫓겨나는 거죠. 위법한 임대차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사람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민등록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나의 임대인이 임대 권한이 없어서일까요? 임대인이 임대 권한이 없어서지. 이 주민등록은 임차권의 공시구시를 진작부터 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사람들이 이걸 다 떼보면요. 얘가 주민등록 돼 있네? 소유자는 회사로 나와 있네?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 얘를 보고 임차인이네 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하긴 하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 주민등록은 임차권을 공시하는 구시를 진작에 해오고 있었어. 근데 대항력이 안 생기는 이유는 나한테 임대를 해준 나의 임대인이 임대 권한 없이 무단 임대를 와서 그런 거예요. 됐나요? 근데 그 하자가 치유됐어. 일정 기간 임대 후에 드디어 분양을 받았거든, 이 회사로부터. 그래서 분양을 맡아가지고 등기를 마쳤으니까 등기하는 순간 뭐가 생기는 거죠? 소유권이 생기죠, 얘한테. 그러면 나의 임대인이 무단으로 임대 놓았다는 그 문제가 해소가 된 거잖아. 그리고 다음날로 미뤄질 이유가 없지. 이건 진작부터 임차권 공시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등기를 마치는 즉시로 얘는 뭘 취득한다? 임차권의 대항력을 바로 취득하는 거죠. 이건 다음날이 될 이유가 없어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 그렇죠. 생각을.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등기하자마자 또 뭐가 잡혔을까요, 여러분들? 저당권 같은 날 저당이 잡혔겠지. 대출. 그래서 이 저당권하고 이 임차권하고 선후 관계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건 즉시거든. 그러니까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로 똑같은 시간이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되고 난 다음에 담보대출 받는 거 아닙니까? 내 집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접수번호가 몇 번이 늦어도 늦는 거야. 10분이 늦어도 이게 늦는 거야. 이거보다는 이 소유권 이전는 게 저당권 설정보다 더 빠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수학 논리인데 얘랑 이퀄이고 얘가 얘보다 빠르니까 얘가 얘보다 빠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어요? 그런 두 개의 특별한 사건들이 있으니까 이거 얘는 경매 들어가도 얘는 쫓겨나 안 쫓겨나? 안 쫓겨나고 뭐 그런 거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의 내용. 대항력의 내용은 뭐냐? 대항력은 이렇게 아까 우리 조문 읽으셨는데 이렇게 임대차가 돼가지고 얘가 인주를 갖추고 있는데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바뀐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다. 양수인은 자동적으로 무슨 지위 승계한다? 임대인 지위 승계한다. 임대인 지위 당연 승계, 자동 승계. 그럼 보증금 돌려줄 채무. 원래 갑이 보증금 돌려줄 채무자였는데 그 사람은 면책됩니다. 보증금 반환 채무도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종전 임대인 갑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럼 요 양수인이 나중에 얘가 2년을 다 채우고 나가게 될 때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면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건가요?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건가요? 자기 채무 변제한 거예요. 채무가 인수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변제하고 난 다음에 전 주인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이 받은 돈 내가 대신 줬으니까 돈 내놔라. 구상권 행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자기 채무 변제한 거거든. 그러니까 집 살 때부터 여러분들 이 집에서 전세 보증금만큼은 제하고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요거 얘기를 좀 볼까요?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었다.
이거는 하면은 안 될 것 같네요. 이거 다음에 이걸 근데 언제 하지 그러면? 가압류. 자, 한번 가압류 시간이 이거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들 기대하실 건데 문제를 따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기대 붕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좀 위험한데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잘 보세요. 희미한 게 원래 갑이 이렇게 임대를 해줬거든. 을에게. 갑이 소유자인 시절에. 그러니까 을이 인주 뭔지 아시겠죠? 인도와 중로 대항력 갖췄거든. 근데 보증금 걸어놓은 게 희미하게 보시면 보증금 돌려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근데 주택이 양도되었어. 그럼 보증금 반환 채권 요렇게 30도 정도 회전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채권 행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요게 양도되기 전에 요 채권이 뭐가 되었다는 거죠? 가압류가 걸린 거야. 임시압류. 그러니까 요 임차인에게 또 한 명의 빚쟁이가 있었던 거지, 채권자. 그러니까 A가 을에게 돈 받을 게 있는데 돈을 안 주니까 요 재산 뭐 없나라고 살펴보다가 살고 있는 집은 얘 집이 아니고 세입자고 얘 집주인한테 걸어놓은 보증금 받을 채권이 한 1억 정도 있는 걸 확인한 거야. 그 채권을 뭐 했다는 거죠? 가압류 신청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부르느냐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채권자거든. 얘가 채권자면 얘는 상대적으로 누구예요? 채무자. 그 다음 얘는 얘한테 돈 1억 빼줄 채무자, 마지막 채무자를 뭐라고 불렀던가? 제3채무자. 그러니까 채권 이렇게 연쇄적으로 있을 때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채권 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날아가요. 법원으로부터. 당신 보증금 내어주지 말라고. 요 사람이 채권자의 채권자가 요걸 가압류를 걸었으니까 내어주지 말라고. 지급 금지 명령이 날라와요. 그게 채권 압류나 가압류예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면 가짜 떨어뜨리고 본압류 해가지고 추심해버리면 돼요. 제3채무자한테 가서 돈 받아버리면 돼요. 그렇게 해놨는데 처분 못하도록 못 주도록 막아놨는데 주택이 양도가 된 거예요. 그때도 주택 임대인의 지위는 승계되고 보증금 반환 채권 이렇게 움직이느냐? 결론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때도 가압류로 묶었어도.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 가압류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지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럼 나중에 얘가 소송에서 이겨서 본압류로 바꿔가지고 추심하러 갈 때 누구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갑에게 아니면 병에게? 병에게. 현재 소유자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물론 대항력권 갖춘 상태에서 제3채무자의 지위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얘는 얘한테 가서 양수인에게만 보증금 달라고 해야 되지 요 전주인 찾아가서 내가 가압류할 당시에는 당신이 임대인이지 않았냐. 돈 내놔라. 찾아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 한번 밑에 글을 읽어보시면 그때도 마찬가지다. 그때도 임대인 지위 승계된다. 주택 양수인은 새로운 소유자는 채권 가압류에 있어서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한다. 그래서 가압류를 해놓은 채권자는 오로지 양수인 현재 소유자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해서 그쪽 가서 추심을 해야 되지 전 주인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인주를 갖추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일까요? 대항해야 한다 일까요? 할 수 있다요.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고 옵션이에요. 선택이에요. 대항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항하려고 딱 보니까 바뀐 주인이 벌써 인상도 안 듣고 이름도 병이야. 병맛이야. 좀 약간. 그래서 얘는 보증금 달러주고 착할 것 같은데 얘는 나중에 엄청 속썩일 것 같아. 인상도 고약하고. 그래서 나는 싫어. 이렇게 임대인지가 바뀌는 게 싫으면 내가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승계 거부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이참에 기간 남았는데 집주인 바뀌잖아요. 싫으면 이참에 계약 해지하고 나갈 수 있어요. 임차인이 임대인 시를 원치 않을 때는 양도 사실을 안 때려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다 표현하거든요. 이의를 제기한다는 게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뭐 한다는 거예요? 해지권 인정해줘요. 해지하고 그리고 임대차 관계, 임대인 지위 승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자, 이때는 그러면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 거야. 내가 이의 제기했기 때문에. 그럼 나는 보증금 달라고 누구한테 해야 될까? 갑에게 아니면 병에게? 갑에게. 이제는 갑에게 해야 되지. 새로운 소유자에게 하면 안 되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 대항력의 존속이에요. 자 인주죠. 인주는 대항력을 취득할 때만 필요한 요건이 아니에요. 취득할 게 요건이자 동시에 존속의 요건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도 없어지면 대항력이 무너져요. 없어져요.
딴 데로 이사를 가면 점유를 잃으면 대항력이 상실이에요. 다른 곳으로 전출, 전입신, 다른 데로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대항력은 소멸이야. 그 관계에서 몇 가지 판례들을 볼게요. 1번, 2번 비교해 보시면 1번은 가족은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 본인만 다른 곳으로 이전했대, 주민등록을. 상관없지, 저거는. 왜? 남아있는 가족 가지고도 임차권 공시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되고 있으니까. 대항력 유지. 그 다음에 온 가족이 함께 주민등록을 이전했어. 그럼 대항력 깔끔하게 상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들어왔어. 우르르 다시 전. 그러면 새로운 대항력 발생이에요. 없었던 대항력이 소급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다시 발생하는 거야. 새롭게 발생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가방이나 신상이 좋지. 이런 것들은 신상이 안 좋아요. 순위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서 무단으로 이전되었을 때 대항력 유지입니다. 임차인 잘못 없이 131페이지라고 적어두시고 우리 담보책임 지난주에 할 때 요거 가지고 응용해서 설명해 드렸거든.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로 저 제3자가 주로 집주인이야. 집주인이 더 좋은 조건으로 팔려고 위임장 위조해가지고 다른 걸 전출시켜 버리는 거야, 이거를. 그래 놓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없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죠. 나쁜 매도인들이. 그럴 때 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행정청,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조치로 말소되었을 때 대항력 소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지하고 이 주소지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조사 나와가지고 이거는 안 살고 있는데 싶으면은 말소시켜 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행정청의 행정작용에서 말소되었기 때문에 잘 됐건 잘못됐건 무조건 대항력 상실이야. 일단 말소되면. 근데 그 법에는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돼 있어요. 혹시 내가 분명히 살고 있는데 하필이면 내가 없을 때마다 와가지고 노크를 계속하고 몇 번 왔는데 이게 위장점이라고 오판했을 수도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도. 그랬을 때는 말소 통보를 받고 30일 이내 주민센터를 찾아가면은 다시 재등록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법 자체에 잘못된 말소를 대비한 절차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왜 내 살고 있는데 말소시켰습니까? 라고 하면 아유 죄송합니다. 말소 회복을 시켜준대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대항력이 소급해서 회복됩니다. 소급해서 회복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대항력을 잃지 않았던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뭐하고 부딪히냐면은 그럼 내가 잠시 직권 말소되었을 때 그리고 소급해서 회복되었을 때 말소 회복을 통해서 그 사이에 이런 사실을 모르는 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났을 때 얘하고의 권리관계 우열이 어떻게 되느냐. 선의의 제3자가 이길까? 임차인이 이길까? 임차인. 왜? 여기 뭐가 있다는 거죠? 소급해서 회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가 또 피해를 보겠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요게 이의제기 기간이 30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잘못된 말소라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서 찾아가면 그냥 죄송하다고 그런대요. 어쩔 수 없대. 말소 회복 절차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법에 인정한.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단순히 전입신고를 다시 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소급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뭐 한다? 취득하죠. 새롭게 취득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싸움이 누가 이길까요? 선의의 제3자가 이기겠지. 이때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됐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의 범위 여기까지 할 건데 이렇게 인주를 갖춘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면 대항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이게 바뀌는 원인이 매매계약, 증여계약, 교환계약, 통상적인 계약, 양도를 통해서 바뀔 때 하고 경매를 통해서 바뀔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경매를 통해서 바뀔 때의 원리는 페이지 100이라고 적어두시고 앞에서 배웠어요. 우리.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지. 그렇죠. 배웠습니다. 자, 먼저 통상적인 양도일 때는 무조건 대항할 수 있어요. 내가 인주를 갖추기 전에 선순위에 저당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저당권이 실행된 거예요. 그냥 매매가 된 거예요. 매매가 된 거야. 저당권이 폭탄이 터진 게 아니라고요. 폭탄도 남아있고요. 맞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항할 수 있는 거죠. 대항할 수 있어요. 안 쫓겨나요. 계약으로 넘어갈 때는. 그렇지만 대항할 수 있다요? 해야 한다요?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여기 안 적혀 있지만 제가 좀 붙여놓은 거 여러분들 없을 거야? 이의제기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나는 내 임대인이 갑에서 병으로 바뀌는 게 싫으니까 이참에 계약 해지하고 나갈 테니까 야 네가 보증금 빼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소리지. 선택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게요. 경매는요. 되게 달라요. 경매는 내가 아무리 대항요건 인주를 갖췄다 하더라도 나 위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선순위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저당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이제 우리 물권세계에서 배운 거거든. 여기는 내 위에 없어. 제일 빠른 저당권이 나보다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면 경매가 되더라도 이 임차권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근데 이때도 대항할 수 있다, 이제 해야 한다는 거 아니거든요. 이때도 내가 싫어요. 난 경매되는 집 또 그 병이네. 그 병맛. 또 낙찰받아서 왔네. 그러면 이것도 중도 계약 해지 가능해요. 근데 요게 계약일 때는 계약 해지 이의제기라고 표현하고요. 이의제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은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해요. 법원에다가. 나 대항도 할 수 있지만 나는 경매되는 이런 집에 살기 싫습니다. 나 나갈 테니까 내 보증금 배당해줘요라고 법원에다가 배당을 요구한다는 게 계속 살겠다는 거야, 나가겠다는 거야. 계약 해지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배당 요구를 받으면 배당 요구 사실을 갑에게 통보를 해준대요.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서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어. 선택권이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쪽을 보세요. 이쪽은 얘기 다르지. 이쪽은 내가 인주를 갖췄는데 나보다 앞서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당권이 있어. 이 상태에서 경매 들어가면 꼭 얘가 경매 신청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또 뒤에 또 저당권자가 있어요. 얘가 경매 신청했다 하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가 최선수의 저당권이 기준이 된다는 거 배우셨잖아. 그러니까 이 임차권은 매각으로 뭐 하는 거야? 소멸. 이런 임차인은 뭐라고 불렀던가요? 중간 임차인. 그러니까 위아래에 뭐가 존재하는 거죠? 저당권 끼어 있고 중간에 생긴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용의권들은 매각에 의해서 소멸한다는 것을 우리가 물권의 질서에서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그건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쪽을 얘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3조의 5 여기 제가 좀 붙여놨는데 이 경우요. 이 경우는 제일 빠른 저당권보다 선순위 임차권이기 때문에 대항을 갖췄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거든요. 대항할 수 있는데 대항 안 하고 내가 확정일자도 받아뒀기 때문에 계약서에 확정일자에 따른 배당 요구를 해버렸어. 계약 해지시켜버렸지.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근데 배당을 요구했는데 의외로 전액 배당을 다 못 받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 거야. 그래서 상황이 뭔가 꼬였어요. 다 못 받게 됐어. 내가 제일 빠른데도 불구하고 못 받게 될 수도 있거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3조의 5예요. 일단 원칙.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행해지면 매각에 따라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본문 원칙이에요. 일단 임차권은 채권이어서 소유자 바뀌면 대항 못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을 선언하고 있어요. 경매로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 원칙보다 100만 배는 중요한 예외가 단서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으실까요? 두 줄.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게 뭔 소리래? 경매로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경우예요. 내가 대항할 수도 있어 없어 경락인에게 지금 상황이요. 있어. 근데 대항을 선택하지 않았지. 나는 배당 요구해서 우선 면제권을 선택해서 나가겠다고. 근데 전액 다 못 받게 되었어요. 다 못 받게 되면 이 배당 요구했지만 임차권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못 받은 잔액이죠. 잔액. 근데 이게 총 2억인데 내가 배당 요구했는데 1억 5천만 배당된 거야. 5천만 원 못 받게 된 거지. 그 5천만 원 잔액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네가 싸게 사서 이렇게 된 거니까 5천만 원 더 내놔라. 5천 줄 때까지 못 나간다. 임대차는 존속 중이다. 이렇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이 케이스에서만 여기는 뭐 다 못 받아도 쫓겨나는 거고 여기는 쫓겨나는 상황이니까 여기까지 1교시 좀 쉬었다가 2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